일본이 여러분 우리한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국제 뉴스를 잘 안 다루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일본의 정치 상황한테 매우 직결이 됩니다. 그 얘기 먼저 하자면요. 일본은 무장을 하고 싶을까요? 일본 국민들은요, 재무장을 하고 싶었을까요? 국방비, 자기네들 세금 중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중국하고 대립을 하는 해군 항공모함 만들고 미사일 배치하고 이런 거 일본 국민들은 여러분 찬성할까요? 찬성 안 할까요? 찬반은 있겠죠? 찬반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대했었어요.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여론을 돌리고 중국에 맞선 미국 동맹에 동참해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이런 거를 선택을 한 게 아베 정부인데 2018년이 돼서야 그렇게 굳어져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여기 제1 열도선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는 등의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일본이 항공모함이 4대라고 이제 F-35B로 인해서 수직 착륙이나 이런 거에서 일본의 상륙함도 이제 항공모함으로 분류돼서 사실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게 4대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되는 게 2017에서 2018에서 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대한민국이죠. 까테르비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역사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서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여러분. 아간파천 기억나시나요? 아간파천이 됐을 때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으로 옮겨 파천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지도를 보고 보세요. 조선이 러시아에 붙었어요. 조선이 러시아에 붙자 영국과 미국이 무슨 판단을 했나요? 영국과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그 당시에 여러분, 영국의 국력이 그냥 막 넘쳐난다면요. 여기다가 자기들의 주력 부대 육군까지 배치를 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검은도에다가 여기 배를 설치해서, 포대를 설치하고 함대를 왔다 갔다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기 쪽 다렌하고 여순하고 이쪽에 또 그 러시아 함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나가서 여기 이쪽으로 함대가 이동하는 그 길목을 영국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하죠. 그러고 육군이나 기타 등등은 자기네들 힘이 벅치니까 일본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죠. 고종이 영국 대사관으로 도망갔으면 한일 협방은 없었겠군요. 문제는요, 영국은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하지. 왕이 대사관으로 도망을 와? 그런 것도 그러고 영국 자체가 여기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일은 역사의 가정이니까 가정도 없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버티면서 갔어야지 되는데 러시아에 줄을 쓰면서 일본을, 그리고 가스라테프타 조약에서도 필리핀하고 대한민국이랑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 약간 내용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미국은 필리핀을 먹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내용은 그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상황 자체에서 지금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 일본 니들이 여기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니네 뒤치기 하지 않을게. 일본 니네가 담당하고, 일본 니네가 여기 지금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차원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니네 뒤치기 하지 않을게. 이게 내용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무장 상황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에 관해서 현재 있잖아요. 대만, 필리핀, 이쪽 남쪽 나라들하고 기타 등등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반대하는 게 우리, 중국, 북한이야. 이거 여러분,
일본 재무장 반대하고 일본 반일하면서 여러분 중국, 북한, 대한민국, 일본 무장 반대. 그러면 미국은 딱 하나를 물어보죠. 좋아. 일본이 무장 안 한다고 치자. 그럼 대한민국 니네가 할래? 니네가 여기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해군력 길러. 니네가 중국 압박을 여기서부터 대만부터 여기 대한민국까지 2선에서 여기 일본 섬들 쭉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니네가 함대 쫙 유지해서 여기 길목 막고 미사일 쏘고 하는 역할을 일본 말고 니네가 단독으로 할래 그럼? 러시아도 일본 재무장을 러시아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재무장을 찬성한 게 한다기보다는 재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극구 난리는 치지 않는다. 난리는 치지 않지만 중간중간 전략 폭격기가 중국하고 같이 훈련 정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니네 견제는 하지만 니네도 중무장하는 건 그건 뭐 일본이 무장하는 게 뭐 그냥 그거를 이제 패전국으로 묶어놓고 해가지고 니네가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지 않겠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 있죠. 미얀마 사태에서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미얀마 사태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중국이 미얀마에다 여러분 뭐를 뚫었을 것 같아요. 중국 여기 쿤밍부터 시작해서요. 이거 윈난성 해가지고 이 버마 있죠 미얀마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국이 뭘 뚫어놨다? 미얀마에다 뭐를 뚫어놨을 것 같아요. 미얀마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깔아놨더라고.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요 말라카 해협이 봉쇄당했어요. 여기를 딱 봉쇄하면 중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석유를 가져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있는 석유를 가져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말라카를 돌파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미얀마에다가 석유를 내려서 그 석유를 이렇게 중국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세상에 이 정치 현상을 여러분, 이 원료와 제품으로 보면 여러분, 진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기서 미국하고, 인도하고 기타 등등이 해군 훈련을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안다만 제도에서 해군 훈련을 하죠. 중국 보란듯 인도 벵골만서 미 항모 전단과 합동 훈련. 그러니까 뭐예요? 안다만 여기에요, 여러분. 버마 앞에, 여기서 안다만 제도에서 미국하고요. 인도하고 인도가 미국 항모 전단하고 이렇게 여기서 훈련을 하니까. 여기 안다만 제도가 인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쿠데타로 맞서는 거지. 쿠데타로 맞서면서 송유관을 확보하는. 지금 전 세계는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핵이 있죠. 핵이 있기 때문에 열전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사실상 전쟁 중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1대1로 관련돼. 그래서 여기 지금 뭡니까, 여러분? 1대1로 관련돼서 1대1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인도하고 지금 중국하고 패싸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라다크에서 배운다 오래된 미래 뭐 그런 책도 있죠. 그 유명한 라다크 이 일대에서 중국이 철도를 뚫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여기서 패싸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보셔야 될 게 자 보세요. 이게 돈항이라는데 돈항이 옛날로 하면 돈항이 이쪽이었나 갑자기. 여러분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또 아까 얘기해서 이 무장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장안 있죠. 중국에 장안이 있는데 옛날에 장안이 있었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 여기가 사막이고요. 사막이고 이쪽에 북쪽 길, 남쪽 길, 그래서 이렇게 타슈켄트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이제, 이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 남쪽, 사막 남쪽에 이렇게 오아시스들 몇 개 있는 대로, 여기 오아시스 여기 보이죠? 여러분 녹색지대 보이죠? 이렇게 도시들이 조금씩 있다고. 그걸 고속도로로 쭉 연결하고 철도로 연결을 하고, 지금 아직 철도는 아니고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요 산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어디로 가요?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파키스탄 5G망 이런 거 통신망도 다 중국제 화웨이로 이렇게 깔죠. 이렇게 해서 쭉 여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인도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패싸움하면서 국경 분야에서 브로킹을 걸고 있는 거죠. 거기서 브로킹을 걸고 여기서 빨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서 인도하고 미국은 안다만 제도에서 훈련을 하고, 중국은 자기네들 친중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대혈전이 벌어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있어요. 만약에 파이프라인 그렇게 깔으면 그렇게 뭘 행군으로 난리를 쳐. 그냥 여러분 그냥 폭격기가 가서 파이프라인에 폭격을 해서 끊어버리면 되지 뭐 바다 앞에서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육지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비행기로 폭격을 하면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폭격으로 끊어버리면, 미국이 저 파이프라인을 폭격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폭격으로 끊어버리면 중국은 그 단계에서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나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듯이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시점이 벌어지지. 그거는 상대방한테 야 니네 마지막 방법 뭐 있어? 핵미사일 쏠래? 말래? 이런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게임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항행의 자유,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통제한다. 바다가 우리가 통제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바다에서 해상 통행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항해 시대가 여러분 볼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 YYC 플레임님 감사합니다. 우리하고요 보면, 근데 우리하고 한일 관계에서도요, 일본이 우리한테 포항제철 만들고 할 때요, 포항제철 만들 때 일본 기술이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본이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일 협정할 때요, 한일 협정할 때 일본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일본에서도. 왜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베트남전 가서 뭐 양민을 학살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국고보유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베트남 주자고 하면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다른 나라 주자고, 우리가 식민 통치했으니까 저 나라한테 배상금으로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주자고 하면 찬성을 하겠냐고. 일본이 우리한테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줬어요. 우리한테 한일 협정으로 대일 보상금을 우리가 받은 돈이 그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의 절반이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제철 기술까지 여기다 대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이게 또 갑자기 여기를 뒤졌죠. 내구재를 여러분, 내구재의 사용 연한이 길어지면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자본주의에 공황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10년을 쓰면 애플은 망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10년을 쓰면 보통 2, 3년 쓰고 바꾸죠. 핸드폰을 우리가 10년, 15년을 쓰면요, 핸드폰 회사들 매출은 박살이 나는 거야. 그때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나 기타 등등의 연한을 줄여야, 내구재, 자동차, 전자제품, 기타 등등의 사용 연한을 줄여야 돼요. 그 당시에 1960년대 생각해보면 쇠로 된 것 중에서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제일 크겠죠. 자동차가 제일 큰 거고,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쇠 들어가는 제품들이요, 내구재의 사용 연한을 줄이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축적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그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노천광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노천광에서 철광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거 여러분 제철소에서 제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구나 노동력도 부족하고 기타 등등 천연 자원 생각하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당시에 철광을 뽑아내기가 자체가 모자라. 그래서 노천광을 만들어서 그거를 노천광에서 퍼서 철광석을 보내서 제철소에서 돌리는데, 일본에서 돌리면 좋겠지만 일본 자체도 이따이 병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자체가, 일본의 공업시설의 공기 자체가 한계 상태가 오고, 얘네들이 만들면 가격이 싼 철강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 결국은 여러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자재, 그리고 일본의 기술, 한국의 저임금을 엮어서
내구재의 사용 연한을 줄이는 데 필요한 값싼 철강을 확보하는 미국의 대전략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중요한 건 포인트, 제가 그 퍼센테이지는 뭐 정확한 뭐 어느 날짜 기준, 협상을 시작할 때의 기준인지 지급했을 때의 기준인지에 따라서 뭐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걸 그 어떤 기준, 매달 며칠 기준으로 뭐 이렇게 삼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더 정확한 얘기가 있겠죠. 협상 시작할 때 기준인지 아니 지급할 때 기준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라는 걸 더 하겠지만 30에서 50%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강조하는 건 이틀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용어를 안 썼지만 어쨌든 국제적 분업 체제, 원료, 중간재, 최종재.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늘어난 철강 생산량, 그리고 그거 뭐죠? 오일 쇼크 터지면서 미국의 머슬카 같은 거 생산 뭐 6000cc짜리 같은 차가 일본의 2000cc 같은 차로 대체가 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도 개떡상을 하게 되죠. 자동차 산업의 내구가, 그게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산업의 내구성을 줄이는 거와 그리고 자동차를 여러분 여러 가지 충의를 지금같이 소형, 중준형, 준형, 준대형, 대형, 그리고 자동차를 막 쪼개잖아요. 이평하지만 자동차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세단, 프리미엄 SUV 막 나누죠. 그리고 이 자동차, 이 자동차, 별의별 그런 거를 다 나누고 내구 연한 줄이고 바꾸게 만들고 이런 식의 세상 재편, 그런 거에 이게 여러분 다 이런 이 글로벌 가치 체계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게 이익이 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AP 프로세서 들어가죠. 그리고 메모리 들어가죠. AP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니까 어떻게 돼요? AP 프로세서의 단가가 싸지고 개발 기술이 올라가니까 그 AP 프로세서를 응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또 진화를 하고요. 얘기가 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고, 인공지능, 뭐 각종 프로세서 이런 거로 또 이 중간재가 바뀌는 거에 따라 그 다음 산업이 또 연결되죠. 이게 글로벌 가치 사슬 세계 진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무를 가져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고무를 가지고 타이어를 만들었더니 자동차라는 게 엔진하고 이렇게 결합돼. 그럴 때 이런 저런 것들이 처음에 다 계획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게 만들어지겠구나. 상상은요, 무언가가 만들어지겠다는 상상은 머릿속에서 하지만 그 실현은 가치 사슬 세계에서 합니다. 맨 처음에 잠수함이란 건, 배터리란 게, 전기 배터리란 게 나네? 밑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이거 돌려서, 왜냐면요, 여러분. 내연연료는 뭐가 문제죠? 잠수함에서 내연연료를 잠수해서 쓸 수 없는 건, 내연연료는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잠수해서 하면 사람 숨 쉴 공기 태워가면서 붕 해봐야 자망을 얼마나 해요. 자망을 할 수 있는 건 배터리로 스크류를 돌려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배터리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 모터라는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재들이 나와, 이걸 응용해서, 이게 모터가 나왔으니까 모터를 응용해서 냉장고도 나오고 세탁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걸 하면 잠수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중간재에서의 혁신, 지금 현재에 있어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간재의 혁신의 핵심. 그때 모터라는 게 응용돼서 신산업으로 연결이 됐듯이 지금 상태에서요. 모터가 펌프도 돼서 물 뭐 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냉장고도 모터 아니면은 냉각이 되나? 그리고 냉각이 돼서 그래서 냉장고가 나오니까 유통해서, 곡물도 이제 고기도 팔 수 있네? 무역 품목에서 고기하고 유제품은 빠져 있고 뭐 이랬는데, 고기도 유통이 되는 시대로 변하네? 유기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 19세기, 20세기에서 전기, 모터, 엔진 이런 것들의 연쇄 반응인 것처럼 지금 신산업 동력에서 지금 브레이크 스루를 만든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기타 등 자율주행차라든지 기타 등등의 브레이크 스루를 만든 중간재가 뭐예요? 이 핸드폰이 폭증하면서 이루어낸 AP 프로세서, 메모리, AP 프로세서 메모리의 발달 단가까지 쭉 저하가 새로운 브레이크 스루라는 이 중간재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로 팍 터지는 게 골자라고, 또 하나의.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패턴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이 역사적 대격변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 세상을 뒤바꾸는 핵심 자원이 여러분, 이 대항시대 이후로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대항시대 이후 첫 번째는 여기 반다, 여기가 이제 향료 제도라고 하는, 여기가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육두구, 뭐 정향, 이런 거 있죠? 후추, 기타 등 향료의 고향, 여기요. 여기서 인도, 뭐 이렇게 되는 맨 처음에는 세계의 패권 국가를 가르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값비싼 향료를 누가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상품 작물로 등장하는 게 면화, 커피, 설탕. 여기서 중위도 지역에, 여러분 따뜻한 중위도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특산물들, 나중에 이제 고무, 석탄은 여러분 별 문제가 안 됐던 게 왜죠? 석탄은 전략물질이었지만 희귀하지 않았죠. 어디에나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석탄기에 그 나무들 다 밑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든 석탄은 나왔으니까 석탄은 되게 중요한 에너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 자원이었지만 수출 수입에 그러니까 딴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이 석탄이 그래서 되게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런데 석유는 다르죠. 석유는 다시 편중된 자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 각 나라의 산업재 재편이나 기타 등등에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다시 한번 전략물자의 핵심,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 없으면 안 되겠지만 석유에서 다시 이번에 산업 변동에서 핵심 물자로 떠오르는 게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게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중간재인데 그게 전 세계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서 생산하는 게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집중화되고 고도화돼야 그 소비자 실용이 박살나지 않고 값싸게 이 모든 데 들어갈 만큼 양을 생산하면서 비싸지 않게, 여러분 반도체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고 메모리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면 이걸 살 수가 없죠. 제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이 어느 정도 감당이 되면서 반도체가 공급되려면 지금 몇 군데에서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집중돼서 기술과 자원과 기타 등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삼성 평택컴패스든 이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폭증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각 나라들이 대비하고 있는 게, 만약에 다 난리가 난다고 하면 반도체가 그렇게 산업의 중심, 요번에 자동차에서 반도체 공급이 늦어지면 자동차에서 업계에서 70조 로스, 67조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도체 공급이 늦어져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고 1년에 70조 가까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요번에 그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 먼저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거 반도체는 전략 자원으로 생각하고 필수 고유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GVC로 생산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 아니야, GVC가 아니고 각자 생산을 하면 그 효용이 너무, 규모의 경제도 안 발생하고 효용이 너무 떨어져서 산업 자체가 붕괴하고 대공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각 나라가 지금 고민 중이라고. 자, 지금 이게 얘기의 시작은 일본이 재무장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본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였죠? 그런 게 지금 이 지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는 건,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뭐랑 똑같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파천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북한, 한국으로 이렇게 그 군사적 전략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가치사슬 체계나 기타 등등은 일본, 미국, 여기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다고, 동맹이나 기타 등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일본의 경제력과 기타 등등에 의지하면서 일본의 무장을 통해서 대중국
봉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기 싫다는 거.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좋겠냐고. 정부 예산에서 국방 예산을 팍팍팍팍 늘려가면서 미국이 하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본 사람들도 하기 싫어서 몸 비비꼬던 거 미국이 압박하고 뭐하고 해서 아베가 그거 받아들여서, 그리고 아베나 얘네들 일본의 전략이 대한민국 몸 비비꼬고 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딱 붙어서 얘네들 끊어버려. 얘네들 없어도 돼 라는 식으로 일본이 나오면 일본이 그 국방비나 기타 등등 감당하는 거에서 여러분 뭐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LP다. 응. 승자의 저주가 오나 그렇게 여쭤저쩌고 하는데, 가치 사슬에서 가치 사슬 체계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다시 반도체 산업에 미국으로 미국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로 넘어가면 어떡할래? 지금 우리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응? 대한민국이 이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야. 대한민국이 짐바브웨보다 못 살았던 나라라고. 7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역으로 7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1년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느낌 안 와요? 대한민국이 다시 꼬라박아서 짐바브웨,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딨어? 여기 감비아 어디 갔어? 감비아 여긴가? 대한민국이 감비아처럼 되는 거야? 한감동맹? 농담 같죠? 보세요. 일단 요번에 지방대학들부터 쭈르륵 망할 거고, 군대에 사람 없을 거고, 상권의 소비자가 없어지고, 20대, 지금 여러분, 저출산이요.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저출산이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돈 들어가는 애들이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야. 애들이 커서, 이제 사람의 역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부터가 저출산이 문제라고요. 애기들일 땐 우리가 양육비가 들 들어가서 저출산해서 좋은 거야.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해요? 미래가 걱정된다지. 지금 현재로 보면 애 안 나면 양육비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걔네들이 24를 돼서 걔네들한테 첫 번째로 사나이로 태어나서 사내 새끼가 없네. 어이구야, 사단 해체하자. 휴전선은 누가 지키냐. 공장엔 누가 가고 의사는 누가 되냐. 파이프라인은 배전선은 누가 깔고 똥가는 누가 치우냐.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나라 좆됐네. 이거라고 지금.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